오늘 첫 발표를 맡게 되신 김우균 변호사님에 대해서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우균 변호사는 2008년도에 저희 법무법인에 입사하셨고요. 입사하신 다음에는 주로 저작권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나 미디어의 산업에 관한 재반 자문을 해온 저희 법인의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업력을 바탕으로 메타버스와 NFT가 최초에 대동됐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공부와 연구를 통해서 지금 다수의 기업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계시면서 저희 메타버스 NFT 팀의 공동가사를 맡고 계시는 매우 유능한 변호사님이십니다. 오늘 김 변호사님께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메타버스 NFT가 과연 기존의 싸이월드와 같은 것과 얼마나 다르고 그것에 따라서 어떠한 쟁점이 부과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 변호사님께서 발표를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법무법인 세종의 IP그룹 그리고 메타버스 플러스 NFT 팀에 소속되어 있는 김우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단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무엇인지, 그 메타버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적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개괄적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크게 네 가지 주제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메타버스가 현재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메타버스와 블록체인과 NFT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이슈를 이제 개관하는 이런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메타버스가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너무 이제 너무 흔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메타버스가 무엇이냐 했을 때 메타와 유니버스를 나눠서 메타는 초월이고 유니버스는 세계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들 얘기가 되었고, 이제는 이제 뉴스에서도 이제 저런 얘기로 이제 소개하는 거는 이제 멈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메타버스가 이제 기존의 다른 인터넷 서비스들하고 다른 부분이 어떤 것이냐라고 이제 핵심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결국에는 현실과의 연결성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테면 예전에도 우리가 완전한 가상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이 게임 속에서 게임을 이용하면서 그 안에서 뭔가 이 새로운 자아를 느끼고 새로운 인격과 외관으로 활동을 해오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예전에 메타버스라고 부르지 않았던 것은 결국에는 게임 밖으로 나왔을 때 이 실제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 부분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요즘 논의되고 있는 메타버스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가상 공간이든 증강 현실이든 간에 결국에는 현실에 이 실존하고 있는 나의 삶과 직접 연결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아래에 이제 제가 몇 가지 그림을 예시해 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메타버스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을 제시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크게 보시면 이제 증강 현실, 그리고 라이프 로깅, 그다음에 이제 미러 월드, 버추얼 월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제 예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증강 현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전에 즐겨 했던 포켓몬고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세계를 비추지만 그 안에 사실은 실제하지 않는 포켓몬이 숨어 있었던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 로깅은 사실은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가 몇 킬로미터를 뛰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그거 말고도 이제 포스팅을 하면서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좀 기록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크게는 메타버스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러월드는 우리가 또 쉽게 알 수 있는 구글의 어스, 이게 실제 지구를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와서 그 안에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버추얼 월드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더 익숙한 이 메타버스하고 가까운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흔히 했듯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은 완전한 가상 공간, 그리고 최근에는 저기 보시면 이제 그림은 동물의 숲인데요. 예전에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동물의 숲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펼쳤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실은 메타버스가 이게 앞으로 도래할 뭔가 미지의 세상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현실 속에 이미 다 투영돼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다른 한면으로는 그럼 메타버스가 별거 아닌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메타버스를 얘기했을 때는 아주 이상적인 미래를 이제 머릿속에 떠올려 보게 되는데, 제가 김상균 교수님의 책에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발췌해 봤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라고 믿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하드웨어가 좀 더 개발이 발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아침 조기 축구에 이제 실제로 나갔을 때 우리가 만약에 고글을 쓴다면 다른 플레이어들의 모습이 메시로 바뀔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플레이어가 나를 봤을 때는 제가 이제 호나우두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만약에 집에 또 메타버스가 이제 갖춰져 있다면 그냥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집 서재에서 가상 세계에 로그인을 해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제 교수님이다라고 한다면 강의실 세팅을 수시로 바꿔가지고 가상 공간에서 강의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할 때는 자율주행 차량에 몸을 맡기고 그 안에서 편히 쉬면서 인공지능 비서가 추천하는 영화도 볼 수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식당이 도착했다고 하면 내가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봤던 영화에서 되게 맛있는 음식을 봤는데 그 음식이 기록에 남아가지고 식당에서는 그 음식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추천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옷가게에 갔을 때도 뭐 내 집에 있는 실제 내 옷들과 새로 살 옷들을 매칭해 볼 수도 있겠고 경기 관람을 할 때도 실제로 선수 시야에서 실제 경기를 한번 관람해 볼 수 있는 이런 경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 상봉도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우리가 만약에 고글을 쓴 상태에서 가상 세계에 접속해 있다면 그리고 나의 지인들도 거기에 접속할 수 있다면 이를테면 우리 딸아이는 호주에 살고 있는데 요리를 만들고 있으면 호주에 사는 딸아이가 갑자기 내 식탁 앞에 나타나서 어떤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있네 이런 식으로 말을 걸 수도 있고요. 밖에서 한참 놀고 있는 아들도 갑자기 접속해서 요리를 보더니 맛있는 거 하니까 내가 집에 일찍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거는 제 기억으로는 넷플릭스에서도 이제 비슷한 그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고인의 생전 기억들이 라이프 로깅을 통해서 여러 SNS나 디지털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실제 인물인 것처럼 재구성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은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 그 지상파 방송에서도 이렇게 특별 기획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돌아가신 분이지만 인공지능으로 재구성해서 이분이 마치 실제 살아있는 것처럼 이분과 대화를 할 수도 있는 뭐 이런 세상도 도래하지 않겠느냐. 결국에는 이게 AI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모든 기술이 발전을 했을 때 도래할 수 있는 세상을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이게 가장 큰 틀로 묶는다면 메타버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대다수는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메타버스 얘기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이게 얼마나 현실화된 것이냐, 얼마만큼 기술이 진보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그 이상적인 모습에 어느 정도 도달해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자극적인 표현입니다만 실제로 저렇게 표현을 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도 아직 나는 메타버스나 웹3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사실은 이게 마케팅의 수단이 아니냐. 너무 부풀려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것도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겠습니다만 그 페이스북에서는 이제 오큘러스라는 그 고글을 이제 출시한 적이 있죠. 이 기술이 상당히 이 가성비가 뛰어나다고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대보다 훨씬 더 가상 공간을 잘 구현해내고 있다. 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가 익히 지금까지 잘 봐왔듯이 이 기술의 발전 속도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메타버스의 이상적인 세상은 이 하드웨어 기술이나 관련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어쩌면 우리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 새로 도래하는 메타버스 세상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메타버스를 이제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최근에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82조에 인수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페이스북은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꾸기까지 했죠.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이 메타버스를 주목하면서 이쪽으로 이제 움직이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메타버스의 현황을 얘기할 때 이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이제 포트나이트의 사례입니다. 포트나이트는 에픽 게임스에서 만든 온라인 비디오 슈팅 게임인데, 이 게임의 특징적인 내용은 실제로는 슈팅 게임이라고 하면 그냥 게임만 하면 뭐 더 이상 볼 일이 없는 것이겠지만, 사실은 미국의 청소년들, 이 전 세계 청소년들이 많은 수가 포트나이트에 상시 접속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실제로 이제 서로 게임을 하는, 이 온라인 슈팅을 하는 이제 이런 공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접속을 해서 다른 이용자들하고 소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트나이트에는 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이 전투 공간 말고 파티 로얄이라는 평화지대를 별도로 만들어 놨고, 이 안에서 이용자들이 서로 소셜 활동을 하거나 공연을 보거나 뭐 이런 공간들을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 안에서 이용자들이 스스로 이제 자기를 표현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이런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승세가 굉장히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그 CEO인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CEO가 2019년도에 넷플릭스의 최대 경쟁자는 디즈니가 아닌 포트나이트다라고 했을 정도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제가 또 뭐 기재를 해놨는데, 이것도 너무 유명한 얘기입니다만 2020년 4월에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래퍼가 단 45분 공연으로 2천만 달러에 이르는 수익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프라인 공연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숫자였는데, 이 지리적, 시간적 경계가 없는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이와 같은 새로운 사업도 가능하다. 이런 새로운 수익 실현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국내 기업의 이제 제페토라는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는 소셜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이 제페토 서비스가 게임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 명확하지 않은 경계가 있습니다. 이 제페토에서는 실제로 제페토에서 활동하는 이 패션 아이템 디자이너, 가상환경 제작자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이 아바타들이 입을 수 있는 의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 크리에이터가 월 1,8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바 있다라는 이제 뉴스가 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용자들은 현금으로 제페토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잼이라는 가상 재화를 구매하게 되고요. 이 잼을 통해서 아이템을 이제 구매하는 시스템인데, 크리에이터들은 이용자들로부터 잼을 받고 자기가 만든 의상 같은 것을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잼을 이제 모으게 되는데, 이 잼을 이제 현금으로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상 경제 활동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제페토가 새로운 사업,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사업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이제 각광받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가능성을 주목하고 아래 보시다시피 뭐 CU라던가 GS라던가 베스킨라빈스, 뭐 구찌, 현대자동차 이런 수많은 기업들이 제페토 안에 자신들의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제페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용자들을 많이 이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더 샌드박스라는 곳인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굉장히 유명한 또 가상 서비스, 그러니까 가상 공간을 만들어낸 이제 서비스입니다. 이것과 이제 유사한 업체가 디센트럴랜드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완전히 새로운 가상 공간, 가상 세계를 만들어서 그 가상 세계의 부동산을 판매하는 것을 이제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을 판매를 하고 부동산을 산 사람은 또 다시 여러 가지 디지털 재화들을 모아서 거기에 이제 별도의 건물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부동산 말고 자기가 게임을 만들어서 거기 이용자들한테 이제 제공을 한다거나, 뭐 이거의 대가로 이제 수익을 얻게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가상 공간에서의 경제 활동을 실제로 영위하고 있는 것이죠. 뭐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이용하거나 대여하거나, 아니면 현실과 마찬가지로 어떤 게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근데 그 대가를 받는 그 수단이 이 샌드 토큰이라는 것인데요. 이 샌드 토큰이 실제로 지금 가상화폐,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샌드박스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서 샌드 토큰을 많이 얻게 된다면 이 샌드 토큰을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현금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현실과 이제 연결이 되는 서비스인데요. 더 샌드박스 같은 곳, 뭐 디센트럴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많은 곽광을 갖고 있어서 아디다스나 뭐 컴투스나 제페토, 뭐 아타리, 아이코닉스와 같은 유명 기업들이 랜드를 구입하거나 또 샌드박스하고 이제 마케팅과 관련된 협업이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밌는 것이 이 뒤에 보시면 이 옆에 왼쪽에 있는 이 큰 지도 같은 것이 실제로 더 샌드박스가 구축하고 있는 가상 세계인데요. 가상 세계에 이렇게 많은 뭐 점들도 나타나 있고 그림들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크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이 부분들이 이제 되게 유명 기업들의 그 가상 부동산 소유 현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특정한 땅을 어떤 식으로 구입할 수 있냐면 그게 이제 NFT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픈시에 저렇게 이제 판매할 수 있도록 올라가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가운데 주황색 점이 보이실 텐데 저 주황색 점 주변에 그 위쪽에 보면 스눕독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래퍼가 있죠. 스눕독이 이 더 샌드박스에서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스눕독 근처의 땅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 샌드박스가 구축하는 가상 공간 안에서도 굉장히 핫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변하듯이 옆에 보시면 가격이 100 이더리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새 이더리움 한 개 가격이 얼마인지는 대충 알고 계시죠? 굉장히 이제 비싼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역시 또 많이 들어보셨던 이제 미르포 사례인데요. 미르포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 기업인 위메이드가 이른바 P2E 모델로 론칭을 한 게임입니다. 자, 이 게임은 실제로 벨기에나 필리핀, 영국, 브라질, 네덜란드 등 국가에서 롤플레잉 게임 1위를 찍은 적도 있고요. 이 특기할 만한 것이 이 게임 내 경제 활동을 통해서 그 게임으로 얻은 재화 같은 것들을 현금으로 돌릴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게임을 열심히 했는데 돈을 벌 수 있다. 이제 이런 서비스를 이제 표방을 하고 있는데 간단히 살펴보자면 이제 이렇습니다. 게임을 열심히 하면 흑철이라는 걸 모을 수 있는데 흑철을 다시 드레이코라는 유틸리티 코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드레이코라는 유틸리티 코인은 다시 위믹스로 바꿀 수 있는데 위믹스는 지금 뭐 빗썸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이고요. 그거를 통해서 결국에는 위믹스를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서비스가 이제 국내에서 가능한가가 이제 문제인데 사실 지금 미르포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는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게임사들이 이 P2E 게임 모델을 앞으로의 유망한 사업 모델로 지금 보고 열심히 진출을 하고 있는데 왜 이용자들은 원래 통상은 돈을 내고 게임을 이용을 했는데 만약에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된다면 게임 회사는 무슨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P2E 사업 모델에서는 게임 회사들이 더 많은 통로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게임 구조를 이제 만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맨 처음에 이제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판매할 때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게임머니를 환전해 줄 때 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템을 NFT로 만들었다면 NFT를 거래할 때 거기에 또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틸 코인의 위믹스 환전 여기에 따라서 또 거래 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위믹스나 이 거래 환전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 게임 자체가 굉장히 인기를 얻는다면 위메이드라는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는 이 망의 또 소득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게임 회사들도 이제 이런 모델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용자들은 이 게임을 통해서 play and earn and play to earn과 같은 모델로 자신들도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지금 이제 이런 판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메타버스에 그러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는 메타버스에 진입한 이 기업들의 현황은 어떠한가를 살펴보면 사실은 비판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가릴 것 없이 뭐 제페토든 뭐 이를테면 더 샌드박스든 이 기업들이 진출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현실적으로 수익을 얻고 있느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느냐라고 냉정하게 봤을 때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현재 기술적인 한계 때문인데요. 기술적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앞으로 열릴 엄청난 이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도외시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기업들도 꾸준히 이쪽 부분에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현재의 그 소비자들이 아니라 장차 자신들의 고객이 될 수 있는 미래 소비자들에 대한 사전 마케팅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미래 세대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미래 세대들은 어떤 선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파악할 필요도 있겠죠. 실제로 여러 보고서들에서는 이른바 MZ 세대들은 실제로 지금의 기성세대들과는 달리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않더라도 가상 공간에서 대화를 주고받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디지털 공간에서의 새로운 경제 활동을 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 모델을 만드는 것은 앞으로 기업들의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하면 내 플랫폼 안에, 내가 진출해 있는 플랫폼 안에 여러 이용자들을 끌어모을 것이냐, 이용자들이 다른 쪽으로 이탈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이 SNS든 뭐 실제로는 이제 게임과 무관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업체들도 그 서비스 안에 게임을 집어넣는 이 여러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임을 해야만 그 게임이 또 재미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용자들이 자기 플랫폼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신규 이용자들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하나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이런 것이겠죠.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단 하나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같은 종류의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더 샌드박스 말고도 디센트럴랜드 같은 것도 거의 동일한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기업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더 잘 된다고 한다면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잘 될지도 미리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어떤 플랫폼에 투자를 해야 될지도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메타버스 공간, 메타버스 플랫폼과 지금 한참 대두되고 있는 블록체인과 NFT의 관련 기술들이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이 기술 동향이나 시장 동향도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메타버스와 블록체인과 NFT에 대해서 간단히 개관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뒤에 발표를 맡아주실 다른 변호사님들께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실 예정인데요. 일단은 메타버스하고 블록체인 NFT는 원칙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현실재와 이 경제활동만으로도 메타버스를 충분히 구축을 할 수 있고, 메타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블록체인이나 NFT 없이도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메타버스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공간이고, 디지털 공간 안에서 현실과 연결되는 경제활동을 벌이고자 한다면 결국에는 그 안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재화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좀 더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을 것이냐, 디지털 공간에서의 이 디지털 재화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 사실은 거대 기업이고 우리가 믿을만하다라거나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았다거나 이렇다면 우리가 또 믿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 신뢰에도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블록체인이고 그리고 NFT이기 때문에 결국에 메타버스의 이 경제 활동은 블록체인과 NFT 쪽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현재의 이 전망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사실 블록체인 NFT를 갖고 있으면 만약 메타버스에 이제 그 접합을 시킨다면 블록체인의 이런 분산성, 확장성, 투명성, 보안성 때문에 메타버스의 경제가 훨씬 더 튼튼해지고 원활하게 구성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메타버스의 이제 법률적 이슈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메타버스라는 이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사실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떤 법률적 이슈들이 발생을 할 것인지 지금 수준에서는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정도인데요. 일단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는 개인정보의 이슈일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에서는 흔히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전혀 새로운 공간에서 다른 아바타들과 교류를 하게 될 것인데,
나의 행동이 사실은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의해서 모두 다 기록이 되고 체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뭐 아이 트래킹, 뭐 버즈 아이 뷰라고 해서 아바타들이 그냥 이렇게 쉽게 행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마치 내 머리 위에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는 것처럼 다 기록되고 확인되고 이게 또 마케팅에 활용되고 이것들을 모아서 다른 곳에 제공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개인에 대한 뭐 협박 이런 것들도 우려하는 문제가 우려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대체 이제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이냐,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이제 현실로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아바타들끼리의 성범죄가 실제로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뉴스에도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현행법들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 법들이 지금 뭐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 스토킹 행위, 아바타들이 스토킹을 하는 경우도 가능할까?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스토킹 범죄를 이제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온 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밑에 성폭력 처벌법 제13조에 보시면 말, 음향,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이런 것도 스토킹으로 묶어서 스토킹 범죄로 이제 규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아바타가 자신의 아바타를 계속해서 스토킹을 하는 다른 아바타가 있었을 때 그러면 결국에는 그 아바타를 운영하는 뒤에 있는 실제 사람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걸로 규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제시되어 있는 이런 처벌 조항들은 사실은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아바타들끼리 일어나는 행위를 예정하고 만들어진 법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형사처벌 조항 같은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제한 때문에 지금 기존의 법률들이 저런 행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고 보다 원론적으로는 결국에는 이 특별한 규제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가상 아이돌들이 요새 이제 메타버스 공간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그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가상 아이돌이 가상 아이돌에 대한 어떤 그 좋지 않은 행위들을 했을 때 가상 아이돌 자체를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가상 아이돌 뒤에 있는 실제 인물들 또 보호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제가 간단히 정리한 바는 뭐 이렇습니다. 이를테면 가상 아이돌이지만 실제 아이돌의 아바타로 활동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가상 아이돌, 메타버스 공간 안에 있는 가상 아이돌이 실제 아이돌의 아바타이고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면 사실은 가상 아이돌에 대한 행위는 실제 뒤에 있는 실존 아이돌에 대한 행위하고 동일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가상 아이돌이 이제 그 메타버스 공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가상 아이돌의 행위에 대해서 뭐 악성 댓글을 단다면 뒤에 있는 실제 가수의 뭐 명예훼손, 실제 가수에 대한 명예훼손의 모욕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상 아이돌의 그 아바타 모양을 본따 가지고 뭐 딥페이크 뭐 음란 영상을 배포 전시를 했다면 실제로 지금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처벌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성추행, 스토킹을 했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국에는 뒤에 있는 실제 아이돌에 대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면 현재 있는 법령 가지고 성폭력 처벌법이나 스토킹 처벌법 등으로도 처벌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견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제가 다 말씀을 드렸지만 가상 아이돌에 대한 보호가 만약에 실제 아이돌과 가상 아이돌이 동일시되는 경우라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현재 이미 마련되어 있는 이 법률 규정들을 가지고 이제 보호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 실제 아이돌과 가상 아이돌이 어느 정도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동일시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냐. 사실은 이 부분이 어려운 문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따라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동일시된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마련되어 있는 법률 규정을 가지고 어느 정도 보호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실제 인물하고 전혀 관련성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가상 인물이 만들어진 경우라면 지금에 있는 규율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저희 이제 견해입니다. 이를테면 실존 인물이 아예 없는데 완전히 메타버스 공간에만 존재하는 가상 아이돌이 있다고 한다면 가상 아이돌 자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나 성희롱이나 스토킹이나 이런 것들은 개념 자체로 성립이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가상 아이돌이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상 아이돌에 대해서 악성 댓글을 단다고 하면 이 가상 아이돌을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업무 방해는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성희롱이나 스토킹을 했다면 이것이 음란한 문헌, 음향, 영상 등으로 평가된다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이 가능하겠죠. 가상 아이돌이 인격체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리고 딥페이크 음란 영상을 배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딥페이크를 만들었다고 하면 가상 아이돌을 만들어낸 창작한 저작자가 저작권을 갖고 있을 텐데 그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도 성립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그 가상 아이돌이 굉장히 저명하고 이 가상 아이돌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사업자들에 대해서 이 가상 아이돌의 이 저명한 이 표지를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한 행위로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굉장히 보편화되었을 때 지금 현실 같으면 카카오톡 같은 지위를 누리게 되었을 때 이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돌아다니는 규율은 기본적으로 이 플랫폼의 약관으로 규율이 될 텐데 이 약관을 그냥 자율 규제로 놔둘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들입니다. 이를테면 사업자들한테 그냥 맡겨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제2의 삶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보편적인 법규범, 현실의 이 법규범의 원리 같은 것들이 약관에 반영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독점도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자, 실제 소송 사례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로블록스라는 또 업체가 있는데요. 또 미국의 이 어린 학생들, 미성년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 서비스인데 이 로블록스에서 이용자들이 음악 같은 것들을 무단으로 사용을 했을 때 로블록스가 어떤 책임을 지느냐와 관련해서 전미음악출판협회가 소제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로블록스가 회원사들하고 개별적 라이선스를 체결하는 것으로 무난하게 해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많이 소개가 된 사례인데 AM 제네럴이라는 미국 군용차 험비 제조회사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던 것입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에서 콜 오브 듀티라는 게임을 이제 만들면서 거기에 험비를 너무나 실제와 동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라도 뭐 상표권을 침해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의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소를 제기했던 것인데 결국에 법원은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 목적도 다르고 양상품이 상이하고 양사의 간극이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도 없고 실제 소비자의 혼동은 16%에 불과하다라는 근거들을 들어서 AM 제너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포트나이트라는 그 사례인데요. 포트나이트에서 보시면 저기 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기 아바타가 저런 동작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동작이 유명한 래퍼의 간단한 안무였는데 이것이 나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소를 제기한 사례인데요. 미국 저작권청은 유사한 사례에 관해서 저런 간단한 안무 같은 것은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견해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저작권, 상표권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에서 이제 쉽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는 뭐 밑에 보시면 이제 NFT 얘기도 나오겠지만 이건 뒤에 이제 다른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 결국에는 현실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뭔가를 메타버스에 구현을 했을 때 현실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되는 문제, 또 상표도 마찬가지의 문제이겠습니다. 그다음에 퍼블리시티권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가상 인물이 현실 인물의 초상, 음성, 기타 식별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제2의 인격인 아바타가 그 자체로 유명해져 가지고 그 아바타를 따라하는 아바타가 생겼을 때 여기에 대해서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 아바타를 지금 이제 부경법에서 이제 규율하고 있는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냐라는
라는 문제들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권도 이제 비슷한 얘기고요. 그다음으로는 이제 게임법인데 사실은 이제 메타버스가 게임인가라는 아주 원론적인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법상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여과선용, 학습 및 운동 효과 등 포괄적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메타버스 서비스도 게임에 포섭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게임법상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하면 환전 금지 조항에 걸리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이 P2E 게임의 아주 가장 큰 규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울러서 P2E 게임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P2E 게임은 실제로 가상자산이냐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가상자산에서 게임물의 이용 결과물을 제외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P2E에서 이제 거래되는 NFT나 이런 것들이 그냥 게임물의 이용 결과물이라고 본다면 결국에는 특근법은 피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게임 산업법상의 환전 금지 규정을 넘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주목할 거는 이제 예전에 판시가 됐던 아덴 판결인데요. 게임물의 이용 결과물의 성질에 따라서 환전 금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취지로 판시를 한 바가 있어서 저 판례가 사실은 P2E 게임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이슈를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게임 아이템과 게임 캐릭터 NFT 거래의 이제 문제들도 이제 제기해 볼 수 있는데 게임 아이템이나 캐릭터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NFT 거래소를 통해서 자기가 그 캐릭터 NFT를 샀는데 그 NFT를 자기가 들고 있다가 다시 또 팔았다고 한다면 그거 내가 한번 산 거를 다시 판 게 이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서 획득한 것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돌아가서 특근법상의 가상자산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에게는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되고 있고 결국에는 이 좀 더 연구와 어떤 뭐 규제기관의 좀 뭐 완화된 해석을 통해서 풀려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강의는 여기까지로 이제 마치겠고요. 이 다음에 이어서 뭐 NFT 관련해서 다른 변호사님께서 좋은 강의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